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내가 집이 살고 있는 집이고 하나는 세를 준, 당연히 세를 줬겠죠. 근데 이 세를 준 집인데 이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거주제 못 때문에 팔죠. 네. 그러면은 내 집을 팔아야 되나? 라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고 내가 다른 데 세입자로 들어가고 내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근데 보유를 하지 않는 내 집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많이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은 이거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늘리는 효과로 가는 건 거 아닌가? 세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저희가 부동산 세금 그리고 이 수요자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대통령님 하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좀 이렇게 강경한 이제 멘트의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뭐 또 점진적으로 또 보유세도 개편하겠다 이런 뉘앙스까지 점점 뭐 다양한 소통 채널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SNS도 그렇고. 근데 시장이 점점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이벤트다. 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 자체가 저는 180도 달라지는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임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세금은 증세의 수단이지 세금으로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6.27 대책, 9.7 공급 대책, 11.5 대책에도 세금 얘기는 어디도 없었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규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고 지역 규제,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지역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빼고 나머지 규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집값을 잡는 데는 뭐 우리가 실패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번에 이제 저는 좀 이번에 대통령 워딩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분명히 이게 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규제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선 넘으면 네. 규제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선이 안 넘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한번 폭등이 일어나면 한번 세금 규제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네. 굳이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어떤 강한 어조의 그런 워딩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1월에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선을 어디서 넘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아무런 고민을 했는데 부동산원 주간 통계 보게 되면 뭐 살짝 올라가긴 그렇죠, 했습니다. 맞습니다. 1월 2주 차가 0.21%였는데 네. 1월 3주 차가 0.29까지 올라갔고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제 상계동이 노원구 상계동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1월에 네. 거래량 또 늘어나고 예.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약간 위험 신호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서울에 강남이 올라가는 거는 그걸 알아. 네. 우리가 그동안 규제됐고 네. 올라가고 뭐 알겠는데 야 이게 상계동이 올라가는 건 좀 다른 의미. 정부 입장에서라면 저는 좀 약간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런 심경의 변화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게 또 관악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실거주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을 조금 눈여겨 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위기감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또 정치는 지방선거가 중요하잖아요. 큰 이벤트가 있는데 네. 강남이야 집값 오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뭐 크게 뭐 어차피 또 지지 기반과도 차이가 있는데 네. 금강구 노도강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지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고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11.5 대책에서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강공수를 띄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노도강 금강구가 뚫린다는 표현이 약간 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 방어선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노도강 금강구가 뚫리게 되면 경기 인천
뭐 넘어가는 거는 또, 넘어가는 예. 낙동강 방어선 같은 아, 6.25 전쟁 때 약간 낙동강 방어선 같은 느낌이어서 네. 방어선이 지금 뚫릴 위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만약에 2월 추석 지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6월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참 힘들겠다. 조기에 차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왜 일주일 만이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0.21에서 0.29까지 올라갔고 노원구나 뭐 금강구 이런 쪽이 맞습니다.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아니 좀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도대체 중과세 유예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네. 좀 명확하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저는 이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 뭐 사실상 확정이죠. 그렇죠.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없다. 거라고 하면은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이게 가장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인 즉각적으로 그 세금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사실 저도 정말 연락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 100일 안에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 아니야. 나는 보유를 할 거야. 보유 전략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거야. 나는 최고 세율 82.5% 내고는 못 팔겠어.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각이 이제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일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저는 아쉬운 게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했을까? 한 11호 대책 정도에 얘기를 했으면 6개월 정도의 텀을 주면 많은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100일 만에 하라고 하니까 100일 만에 팔려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초급매로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가 구역 다 제정돼 있고. 묶여 있으니까 전세를 준 매물은 일단 못 팝니다. 네.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거고요. 대출도 규제가 강화돼서 매수자들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집을 선택을 할 것인가? 뭐 한강벨트 서울에 인기 안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그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 한 채에 경기도나 인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기 인천 아파트 매각에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 주력하시겠죠. 규제 지역 아닌 지역들은 아마도 급매물로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일 안에 대통령께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계약만 해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네. 유예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내린 급매물들이 저는 출현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수자들이 받아주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 집주인이 막 호가를 올리면 막 사고 싶어가지고 현장에 봐도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음이 불안해지죠.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리면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매수자가 집을 사려는 분이 집주인한테 나 3천만 원만 깎아주면 계약하겠다 그래서 막 부동산이 설득해가지고 3천만 원 깎으면 집에 가는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 아 깎아주는구나.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돼.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급매로 던졌을 때 매수자들이 또 받아줄지가 저는 약간 좀 걱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지금 이제 5월달 전에 사실 실거주 하실 분들은 어찌 보면은 한 번의 기회가 또 열리는 기회죠.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보시는 집주인 거죠. 입장에서 호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내릴 거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5천만 원 내렸잖아요. 5월 9일까지야. 그럼 누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그렇죠. 약점이에요. 약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면 이제 집주인 약점 내가 잡은 거야. 이분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돼. 맞아요. 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요. 지금이 이제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1월 말 정도 되는데 네. 저 같으면은 5월 9일까지니까 4월에 한 달 정도 남기 시점에 이제 집주인들이 안 팔리는 분들 저는 집중 공략 그래서 5천만 원인데 야 5천만 원 가지고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더 해줘라고 하면 저는 한 1억 2억 정도 저렴한 금액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내 집 마련하기 매우 좋은 기회다. 이거를 집값 더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건 아닌 거고. 그건 아니다. 네, 왜 그렇죠. 5월 9일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거는 결국 목적은 있을 거잖아요. 이 정부도 이거를 그만하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뭐 다 알고 있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보상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매물이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는 나올 수 있냐? 뭐 저도 제가 집주에는 안 팔 거거든요. 내가 2개가 있으면은 경기도에 하나, 서울에 하나 있으면은 당연히 서울 거를 보유를 하고 경기도 그게 거를 팔려고 할 일반적이죠.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들은 결국은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실제로 매물이 많이 출현을 할 수 있을 거냐, 매물이 많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정부가 노리는 효과 네,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으니까 네, 예, 예. 명이 있으면 암이 있으니까 그 파지티브 이펙트 명을 본다면 여러 채 가지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채 가지면 안 되라는 경고의 메시지.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이제 현상은 생기겠으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 집 하나 가지는 분들만 인정해주겠다. 다주택은 하지 마라라는 투기를 차단하는 목적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안 나옵니다. 지금 2025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었고 2028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가 이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뭔가 공급 대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공급 대책도 없고 공급 대책이 있어도 입주 물량까지 이제 착공하고 공사 기간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 공급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좀 출현시킬 수 있는 네, 이게 압박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 네. 그리고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면 시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그렇죠. 좀 더 여유를 주고. 네. 야 2026년 5월 9일부터는 중과세 적용돼. 우린 미리 얘기했다. 네. 니들 팔아야 돼. 보유세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팔어. 우리 시간 줄 때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그렇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상담하면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요? 팔려고요. 예, 팔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확실히 답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100일 남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미리 좀 얘기를 해주지. 100일 안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집주인들이 거주하잖아요. 토지거래가구 여기니까. 네. 전세 준 집은 이제 아예 못 파는 거고. 그렇죠. 거주하는 집을 팔려고 하면 100일이잖아요. 내가 이사 갈 집도 또 구해야 구해야 되잖아요. 되고. 100일 안에 이사 갈 집을 구하고 내 집은 팔고 바빠요. 토지거래가까지 받고 바빠. 그리고 일단 머리도 아파.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아유 몰라 그냥 일단 그냥 네, 냅둬. 네, 아유 그냥 몰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팔아야 될 분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저도 그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집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집이 살고 있는 집이고 하나는 세를 준 당연히 세를 줬겠죠. 근데 이 세를 준 집인데 이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소호제 못 때문에 팔죠. 네. 그러면은 내 집을 팔아야 되나? 라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고 내가 다른 데 세입자로 들어가고 내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근데 보유를 하지 않는 내 집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많이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은 이거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늘리는 효과로 가는 건가 아닌가? 세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요자들은 항상 이제 정책에 순응하죠. 네.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책에 맞습니다. 네. 맞서서 뭐 하게? 네. 우리가 독립투사도 아니고 안 되는 거고요. 정부 이기는 뭐 시장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순응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했나요? 많이 가지면 안 되는구나. 똘똘한 거 한 채만 가져야겠구나. 맞아요. 내가 2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를 팔고 현금 가지고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둘 다 팔고 상급지에 괜찮은 거 돈에 맞춰서 한 채 사겠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 앞서서 이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내가 집이 2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한 채는 전세를 주고 한 채는 내가 거주하는데 전세 준 집은 못 팔잖아요. 네. 그럼 내 집을 팔아야 돼? 그럼 나는 일단 전세를 가요. 맞아요. 가고 이 집을 이제 팝니다. 네. 팔고 났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또 거주하지 않으면 축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세 살다가 내 집 전세 준 집에 만기가 되면 또 세입자를 보내야죠. 그렇죠. 왜? 절세를 하려면 또 내가 입주해야 입주를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럼 또 입주를 합니다.
갑자기 드네. 이삿짐 센터 주식을 좀 사야 되나? 사고 팔고가 좀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럼 세입자는 또 무슨 잘못을 했나? 그쵸. 이 집에 계속 전세로 살 수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도리어. 이 정책 때문에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온대. 아니 갑자기 다른 집에 사신다면 이 집은 나보고 오래 살아라고 해놓고 갑자기 왜 들어와요? 저 세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려면 거주를 해야 맞습니다. 된대요. 네. 이런 현상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생기겠다. 네. 세입자들도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좀 당하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금 넘어와서 이제 뭐 양도세는 일단 뭐 확정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확정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손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고 대통령 말씀을 그랬어요. 보유를 한다고 해서 양도세금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 거주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깎아주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지금 이렇게 거주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은 똘똘한 한채 현상도 더 심화가 될 거고 그리고 아주 국지적으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동네 뭐 물론 비싸서 못 가긴 하지만 한강벨트라든지 강남 항구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집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다들 자기 집에 그냥 머물러 살기만 하고 전세가 없을 것 같아요. 임대차 비중이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항상 뭐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이제 역지사지 네. 해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보면 사실상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럼 역지사지 한번 해보죠. 우리가 완전 이 상황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보유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10년 보유한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기에는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집 하나 가진 사람이 10년 동안 보유하면은 이제 양도세 우리가 2년 거주, 2년 보유 규제 지역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줍니다. 12억까지만. 그럼 12억이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50억 아파트는 양도세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이면 80%를 해주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10년 보유만 하면 80% 해줬어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야 이거 보유하는 거는 니들이 결국에는 뭐 전세 끼고 산 거를 이거 우리가 왜 봐주냐라고 해서 10년 보유만 하면 40% 깎아주고요. 10년 거주하면 40%를 해서 합해서 80%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답니다. 10년 거주인데 10년 거주하면은 40% 깎아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론 뭐 개편안 나온 그 내용을 네. 보게 되면 주택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네. 차등 적용하겠다는 네. 거. 비싼 집은 조금만 깎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내용. 그러면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뭐 짧으면 더 줄이는 건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줄이겠다.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투기 한 채를 가지면 실소유자, 실거주자 이렇게 실거주자. 판단을 했다면 네. 지금은 한 채도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나누겠다. 다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주하는 집 아니면 다 투기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주택도 이제 편이 좀 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럼 대통령께서 갑자기 누워 있다가 저처럼 자기 전에 누웠다가 SNS 하다가 막 댓글 달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방향성은 정해졌다. 세금 규제 강화한다. 한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뭐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우리가 뭐 유리한 고지 지지율을 보게 되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할 거 하자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시장은 그에 따른 반응을 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역지사지해 보게 되면 82.5% 내고 어떻게 저기 팔어? 최대 양도세 중과세율로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 보게 되면 이제 10억이 남아요. 네.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10억이 남았는데 보통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면 5대 5인데 반. 그래서 양도세를 50% 내는 거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뭐 45%니까 예. 각오를 하는데 이게 한 7억 5천 나오거든요. 양도세가. 여기 있는 우리 PD님한테도 내가 물어보면 10억 남았는데 7억 5천 양도세 내고 2억 5천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팔겠냐고요. 팔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이 다 아니에요. 제가 수십 명한테 물어보고 수백 명한테 물어봐도 아니옵니다. 이거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물 잠김 현상은 필연적으로 온다. 이미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경험했는데 매물 잠김 생기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입주 물량이 매년 한 4만 7천에서 4만 9천 호 정도. 맞습니다. 네. 지금 입주 물량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4만 7천 호의 반이라도 나오면 다행이거든요. 입주 물량은 떨어졌는데 매물까지 잠기게 되면 공급 절벽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니들 매물 잠그려고 하지 안 팔 거지? 자 보유세 한번 때려본다. 한번 버텨볼 거야? 나는 보유세 인상 전략도 같은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핵심은 보유세로 결국에는.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시고 결국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진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거주하는 부분이다. 똘똘한 채로 그렇죠. 가겠죠. 이제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버틸 수 보유세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될 거고 네. 보유세를 뭐 어떤 사람은 감내를 할 수 있지만 보유세 높아진 보유세를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못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은 팔아라 이제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로 이제 그런 이런 거죠. 식의 방향성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과연 사람들이 보유세가 부담이 막 늘어났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고령층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과연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팔까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긴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대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느냐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1년에 3배씩 오르고 막 이렇게 돼서 부담스러워요. 짜증나요. 그 정도나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버틸 겁니다. 아니 내가 팔고 어디 가라고. 사실 갈 데도 없는데. 그렇죠. 내 자식을 생각해 보면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상속이라도 해야 우리 자식이 집이라도 하나 가지지. 우리 애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집을 앞으로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버티는 사람들은 버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네. 생길 수 있죠. 보유세 정부가 생각보다 보유세를 너무 많이 올려요. 지금 최근에 찌라시 도는 거 보면 한 3%. 그렇죠. 이야기가 1년에 나오죠. 3% 네. 찌라시인데 물론 뭐 찌라시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그럼 50억 아파트면 1년에 1억 5천씩 예. 낸다는 내는 거잖아요. 거죠. 거의 뭐 한 달에 버티기 쉽지 100만,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현금이 뭐 몇천 원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1년에 1억 5천을 세금으로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팔고 싶겠죠? 똑같잖아요. 나는 팔고 싶은데 그럼 집을 사려는 분들 마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야 1년에 1억 5천 내는 집을 내가 굳이 사야 내가 저 돼? 집을 사면 1년 1억 5천씩 내야 되는 네. 거죠. 그럼 저 집이 1년에 1억 5천 이상 올라간다는 어떤 전제 조건 베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가도 양도세 또 많이 뗀대. 많이 되고. 그러면 매수자가 또 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저는 결국에는 거래는 안 된다.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만약에 정부가 매우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때린다. 못 버틸 정도로 때린다라고 하면 매수세도 사라집니다. 네. 매수세가 사라지면 사실상 못 팔잖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공매로 넘어가겠죠. 세금 안 내니까. 아예 글로 넘어간다. 왜? 아니 나는 1억 5천 못 낸다니까. 예를 들어서 못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 낼 수는 가격을 없잖아요. 낮춰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격을 많이 내려야죠. 많이 내려서. 얼마나 많이 내리면 될까요? 어차피 그럼 여기서 네. 물론 뭐 가격을 1억 내려서 팔 것 같으면 1억 5천 내는 것보다 1억 내려서 파는데 매수자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시장의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어떤 불안한 여지가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2022년 하반기도 그랬잖아요. 네. 2021년까지 그렇게 집을 막 사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 수요자들이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불확실성이 맞아요. 커지니까 네. 2022년 11월, 12월 되니까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겁니다. 매수자들 마음도 똑같고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은데 올라갈 것 같을 때 베팅을 하는 거지 내려갈 것 같은데 절대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세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마디로 집주인이 못 버틸 못 버티는, 정도로 네. 다수의 집주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때린다면 매수자들은 빠져버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은 안 봐도 답이 뻔하죠. 집주인들은 이제 금매로 던지는데 안 사요. 더 떨어져요. 그럼 집값 하락을 넘어서 저는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 보유세. 그 정도로 때려버리면. 그 3% 이렇게 해버리면은. 폭락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중간이 없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은 중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중간인데 네. 이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 네. 폭등이 되거나 폭락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폭락을 IMF 외환 위기 때 경험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경험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살짝 있었고 최근에 2022년 금리 올라갈 때도 경험을 했는데 네. 이게 순식간에 찾아오거든요. 네. 아까 앞서서 말했잖아요. 아니 2021년까지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난리였는데 1년 만에 수요자들은 사라지고 집주인이 금매로 던지는 게 이게 경제고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집이 다 이렇게 부담이 확 커지는 건 아니라고 이제 가정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가정이 비쌀수록 더 세금을 높이겠다라는 그렇겠죠. 거가 문재인 정부 때 한다면은 그랬죠. 네.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들의 선택은 근데 심리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심리는 그대로고 그럼 이런 심리가 있고 또 세금은 부담은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귀결점이 어디로 좀 맞춰질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이긴 한데 여기서 금매가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또는 송파구에 강남 3구죠.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경기 인천은 더 빨리 반응합니다. 더 위축이 되죠. 매수자가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해요. 돈이 좀 있어. 집 살려고 하는데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뚝뚝 떨어진대. 르엘도 떨어진대. 경기도 부천 아파트 살까요? 야, 좀 기다려봐. 이거 애들도 떨어질 건데. 일단 다 홀딩할 겁니다. 매수자들이 홀딩하면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거든요. 저는 동반하러 간다. 2022년 하반기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외곽지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는 엉뚱한 놈인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이라는 거. 중2병 걸린 아들 생각해 보면 자, 중2병 걸린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강공책을 씁니다.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강공 드라이브 너 용돈도 끊고 집에 문도 잠궈버리고 너 방에서 나오지 마. 매우 드라이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가 더 엇나가거나 애가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부동산도 어느 정도의 드라이브라면 버티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반시장적인 드라이브를 걸면 저는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뒷감당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경착륙으로 지금 물론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매우 강하게 때린다면 저는 경착륙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마무리 좀 해보면은 양도세는 올라간다. 보유세도 일단 뭐 재산세까지 건들겠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종부세는 올라가는 게 거의 뭐 99% 확정적이다라고 보면은 결국 비싼 거에 더 비싸게 세금을 매길 거냐, 세율을 매길 거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책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왜? 아니 저가 아파트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명분도 없고요. 일단 명분이 없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 기반들인데 지지 기반한테 계속 뺨을 때릴 수는 없거든요. 고가 아파트 시장 위주로 규제를 갈 수밖에 없고 매물 잠김 현상 생기고 또 5월 9일까지는 나옵니다. 금융물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기회다.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5월 9일 이전이 저는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왜? 입주 물량 부족하고 공급 절벽 생긴다니까요. 부러지기 전까지는 공급 절벽 생겨요. 그러면 물량 없고 유동성은 지금 최근에 넘지. 와, 금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금 한 돈이 이제 100만 원. 그렇고 맞아요. 이제 돌반지 1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5월 9일 이전에 우리 내 집 마련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주인이 떨어지는 물건 잡아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거래량은 경기 인천 지역들이나 외곽 지역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강남에 세 채 가진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강남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경기 한 채 있으면 경기 인천 지역들 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금매물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지역도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수요를 완전하게 꺾기는 힘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 더 강력한 수요 규제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
시장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또 공급 대책에서 나온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면밀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